오늘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모든 위원회 활동을 정상화한다. 2. 공공부문, 공기업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의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된 국정조사를 정기국회 후 실시하고 국정조사 계획서를 12월 중 본회의를 열어 처리한다. 3. 11월 5일 여야정 상설협의체에서 합의한 법안 처리를 위해 3당 실무협의를 재가동하여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처리하도록 노력한다. 4. 일명 윤창호법과 사립유치원 관련법 등의 민생 법안을 정기국회 내에 처리한다. 5. 대법관 김상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정기국회 내에 실시하여 처리한다. 5당 원내대표의 합의문 발표 들으셨는데요. 한마디로 국회 정상화 합의문입니다. 지난 날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한마디만 하겠는데요. 며칠 공쳤으니까 더 열심히 뛰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발바닥에 땀이 나도록요.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는 오늘도 우직하게 하루를 정리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핵심을 놓치지 않는 깊이 있는 뉴스 토크. 곽재훈, 차윤주의 꽉 찬 뉴스. 네, 두 기자와 함께합니다. 프레시안의 곽재훈 기자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차윤주 프리랜서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곽재훈 기자가 열어주시죠. 네, 민주노총이 오늘 예고대로 총파업에 돌입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오늘 국회의사당 앞에서 1만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총파업 수도권 대회를 여는 등 전국 14곳에서 집회를 열고 탄력근로제 확대 그리고 최저임금 1만 원 공약 폐기 등을 통해서 문재인 정부 노동정책이 후퇴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반면 정부와 여당도 강경한 입장인데요.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끝내 파업을 선택해 유감스럽다고 오늘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네, 아무튼 이제 중간 분수령이 탄력근로제 어떻게 되느냐 이 문제가 될 것 같죠. 네. 네. 자, 다음은요. 네, 한미 워킹그룹 회의 당일인 오늘 이 미국의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한국 정부의 한반도의 평화와 북한 비핵화가 남북관계 속도 증진에 뒤처지기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렇게 밝혀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러니까 남북관계 너무 빨리 가지 말라 이런 얘기죠. 네, 폼페이오 장관은 2인용 자전거처럼 그것들 그러니까 비핵화와 남북관계가 평행하게 나아가야 한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네. 근데 정작 워킹그룹 회의에서는 이 남북철도 공동조사를 제재해서 예외 조치하기로 합의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우리 측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은 올해 안으로 철도 현대화 착공식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공동조사와 착공식은 차원이 다른 이야기인데 네. 착공식까지 간다면 상당한 진전이죠. 네. 자, 그리고요. 네, 옛 새누리당 공천 과정에 불법 개입해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네. 2심 재판부는 1심 판단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거나 새로운 자료를 통해서 양형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 사정이 없다면 1심의 판단을 존중하는 게 타당하다 이런 취지로 선고를 했는데요.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그래서 지금 총 3건으로 기소가 돼 있는데 그중에 국정농단 그리고 이 공천 관련으로는 2심까지 끝났고요. 네. 특활비 관련은 지금 1심까지 마쳤는데 네. 이 3건의 재판에서 지금까지 선고받은 형을 모두 합치면 33년입니다. 그렇군요. 네. 자, 차윤주 기자로 가겠습니다. 주요 뉴스는요. 네, 경찰이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의 피의자인 김성수의 동생에게 공동폭행 혐의를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 동생이 공범이라는 논란이 거셌는데요. 이 살인죄의 공범으로 볼 수는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겁니다. 이 경찰은 범행 현장의 CCTV를 본 결과 네. 김성수 씨가 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걸 동생이 목격하고 피해자 허리를 잡아 당겼는데 이게 일종의 이 유형력을 행사해서 공동 폭행한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유형력이라는 게 물리적 힘을 가한 걸 뜻합니다. 그냥 물리적 힘이라고 보면 안 되나요? 아무튼 네. 사법용어는 어려워요. 예. 자, 그리고요.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증권선물위원회의 고의 회계 분식 결정에 불복하고 있는데요. 네. 이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오늘 이와 관련해서 이미 결정은 내려졌다. 법적 절차가 진행되는 걸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또 금융위가 이 삼성 바이오의 가치평가 계산법 을 왜곡한 걸 미리 알았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서는 네. 명백하고
그 명백하게 왜곡된 악의적인 보도를 하면서 이 정정 보도를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쓸데없는 얘기인데요. 최종국 금융위원장이니까 갑자기 생각나는 그 손목시계 있잖아요. 아, 네. 진품인지 짝퉁인지 최종 확인이 됐나요? 짝퉁이라고. 최종적으로 캄보디안가 어디에서 아니, 샀다고. 본인은 그렇게 네. 주장한 것까지는 봤는데 네. 정말 짝퉁인지 최종 확인되는지 궁금해서. 감정을 해보지 않으면 네, 모르겠어요. 알아오겠습니다. 참고로 이건 관련해서 그 삼성바이오 관련해서는요. 박용진 의원이 오늘 국회 기자회견을 열어가지고 이 최종국 위원장 주장에 대해서 또 반박했어요. 뭐 동문서답하고 있다 억지 주장이라고요. 네. 뭐 그것까지 같이 보시면 좀 균형 있게 파악하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한 소식 더요. 네,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의 손녀이자 그 방상호 TV조선 전무의 딸인 초등학생이 운전기사에게 폭언을 한 녹취가 공개돼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초등학생 딸이? 네, 네. 초등학교 3학년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 운전기사는 올해 7월 채용돼서 그 방상호 전무의 아내와 두 아이를 수행했는데 이 공개된 방정호 전무 아닌가요? 방정우, 죄송합니다. 네, 네. 공개된 녹취를 보면, 이, 뭐, 대한항공 일가의 갑질을 떠올리게 됩니다. 네. 뭐, 너 이런 반말은 예사고요. 네? 초등학생이? 네, 초등학교 3학년생이 50대 운전기사에게 하는 말인데요. 네. 뭐, 아저씨, 죽으면 좋겠다. 부모님이 아저씨를 잘못 가르쳤다. 이런 식의 말까지 했더라고요. 그래서 초등학교 3학년생이란 믿기지 않는 언사를 해서 이 국민들이 좀 공분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이 50대한테 당신 부모님이 당신 잘못 가르쳤다고 얘기했다고요? 네. 뭐라 할 그리고 말이 없네요. 지난달 해고 통보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뭐 일방적인 해고였다고 다투는 상황 같습니다. 이거 다 확인된 얘기 맞는 거죠? 그 녹취 들어보시면 별로 근데 추천드리지 않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꽂힌 뉴스로 가죠. 곽재훈 기자. 예, 남북 군사합의서와 응급헬기 이렇게 뽑아봤습니다. 그래요? 이게 그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이 제기한 그 내용 얘기하는 건가요? 예, 지금 한국당 국방위 관사고요. 네. 이 국방부 차관을 지낸 이 백승주 의원 주장인데요. 네. 이 백 의원 주장 내용에 따르면 지난 16일 그 강원 양구에 있는 21사단에서 그 총기 사망 사건이 발생했는데 네. 그때 이제 남북 군사합의서 때문에 의무후송일기가 이륙을 못했다. 그러니까 요약하면 그런 내용입니다. 좀 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풀면 어떤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 의원은 예. 일단 사건 발생 16분이 지나서 예. 오후 5시 19분쯤에 이 대대에서 의무송 헬기를 요청을 했는데 네. 의무사령부는 4분 후 그러니까 23분쯤에 이미 이 이륙 준비령을 내렸는데 네. 통상 5분 이내 이 본령 그러니까 이륙하라는 그 명령이 내려와야 되는데 그게 없었다고 주장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합참에서 이 상황을 접수한 게 26분이고 그래서 국방부 북한 정책과에 헬기 투입 승인을 건의한 게 33분인데 네. 정작 국방부에서 승인이 나온 거는 네. 이 병사가 사망한 이후였다. 38분에 사망했는데 39분에서야 승인이 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헬기를 띄우려고 여러 가지 절차를 밟았는데 그러느라고 시간을 뺏겼고 근데 이제 그 이유가 바로 남북 군사합의 때문이라는 거잖아요. 국방부 해명이 뭐라고 나왔나요? 그러니까 국방부는 오늘 기자들한테 해명 문자 메시지를 보냈는데요. 이 환자 후송 등의 응급 헬기 운용은 먼저 관련 조치를 진행하면서 북측에는 전화 통지문을 통해서 통보만 하면 된다. 예. 이런 요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응급 헬기와 관련해서도 기존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가운데 예. 이와 병행해서 대북 통보 절차가 진행된 것이라는 건데요. 예. 또 이제 합참에서 국방부의 비행 승인을 받았다는 것도 이 사실과 다르다. 그러니까 표현상 실수인 걸로 보인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냥 합의서 확인하면 되는 거잖아요. 합의서에 뭐라고 돼 있는데? 이게 9.19 남북 그 군사분야 합의서를 보면 1조가 적대행위 중지를 담은 내용이에요. 네. 여기 3항에 보면 이 비행 금지 구역 설정 부분이 있는데 이 군사 분계선 상공에서 모든 기종들에 대해서 비행 금지 구역을 설정한다. 네. 그래서 고정익 항공기, 그러니까 그 정말 날개가 달린 비행기와 회전익 항공기, 이 헬리콥터까지 다 포괄돼 있는데 네. 이 회전익 항공기의 경우에는 군사 분계선으로부터 10km가 적용되게 돼 있습니다. 예. 다만 예외 조항이 있는데. 네. 산불 진화, 그리고 조난 구조, 환자 후송, 기상 관측, 영농 지원 등으로 비행기 운용에 필요한 경우에는 상대 측에 사전 통보하고 비행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고요. 네. 그리고 민간 여객기에 대해서는 비행 금지 구역이 적용되지 않게 돼 있습니다. 이 핵심은 사전 통보 규정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게 국방부 해명대로 이게 통보는 통보고 우리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띄운다라고 알려주면 되는 거지. 네. 이거 띄워도 돼요? 이렇게 물어봐서 저쪽에서 괜찮아요, 띄우세요라고 해야 보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사전 합의가 아니라 사전 통보라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합참 예규를 봐도 이렇게 돼 있는데요. 네. 이게 2015년에 창설된 부대인데 의무후송 헬기 운용 부대가 포천, 춘천, 용인 등 3개 지역에 위치를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이 예규에 따르면 환자 발생 통보를 받고 헬기 이륙까지 20분 내에 띄우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20분이라는 시간 동안 이 상황실에서 북한의 통보 절차는 진행대로 그 통보 절차대로 진행을 하면서 네. 헬기 띄우는 그것도 그냥 동시에 처리를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냥 일방 통보니까 시간은 충분히 있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국방부에서도 먼저 비행 조치를 내린 뒤에 북한에 통보하면 된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네, 뭐 통보니까 사전 통보면 그냥 우리 띄운다 그냥 일반 통보 보내기만 하면 되는 거지 시간이 걸릴 이유가 없다라는 거잖아요. 네. 근데 아무튼 좀 다른 갈래인데 헬기가 늦게 준비돼서 못 뜬 건 맞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일단 그 지적되고 있는 내용이 그 이유가 뭐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일단 이게 좀 인명을 다루는 거니까 네. 뭐 아무리 빨리 띄워도 뭐 결과가 안 좋았으면 당연히 그런 비판을 받아야 되는 게 뭐 군 그리고 행정 당국으로서는 맞아요. 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국방부 설명이 명쾌하진 않은데 최초에 헬기 지원 요청한 시간은 5시 19분이다. 이거에는 이견이 없어요. 네. 근데 헬기가 준비된 시간이 언제냐? 백승주 의원은 29분에 이미 돼 있었다. 국방부는 39분에야 준비가 됐다는 건데 네. 그럼 국방부 주장대로 하면 20분이 걸렸다는 건데 이게 좀 너무 오래 걸린 거 아니냐 통상에 비해서 이제 그런 지적은 사실 비판을 받을 만한 부분이긴 한데 예.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합참 예규상에는 20분 이내에 띄우게 돼 있어서 이게 뭐 규정 위반이라고까지는 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 늦은 건 맞거든요. 그래서 군 관계자는 사람의 목숨이 걸린 그렇죠, 거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래서 군에서는 이게 시간이 걸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추가로 얘기를 해보겠다. 그러니까 추가로 파악을 해보겠다. 당시 현장 상황 그리고 가용 여건 등을 고려해서 이륙을 못한 걸로 보이는데 정확한 이유는 경위를 조사해봐야 된다. 오늘 일단 이렇게만 밝혔습니다. 아무튼 근데 이게 그 남북 군사 분야 합의서가 채택된 후에 이게 뭐 응급 헬기까지 못 드는 거 말이 되느냐 이런 지적이 여러 번 있었는데 정치적 논란이 되오지 않았습니까? 혹시 예. 이번에도 이게 정치적인 반향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백 의원이 주장한 게 지금 어떤 정치적인 반향이 있냐 그거 예, 거죠. 예, 예. 그게 사실 오늘 뭐 다른 아까 오프닝에서 들은 뭐 그런 원내 합의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그런지 오히려 별다른 반향이 없었는데요. 그러니까 자기 당 국방위 간사가 이런 걸 좀 터뜨리면 보통 당에서 막 한 두세 건 정도 논평이 나오는데 그렇죠? 오늘 한국당은 뭐 아무래도 다른 데 집중해서 그런지 조용했고요. 오히려 한국당보다는 지금 바른미래당 이현주 의원이 성명을 내서 아, 이현주 의원이 예, 예. 뭐라고 냈는데요? 남북 군사합의서 무효화를 위해서 특별조치법을 발의하겠다. 뭐 이런 주장을 했어요. 무효화를 위해서? 예, 예. 근데 지금 뭐 대변인도 아니고 네. 뭐 당직이 없는 것 같은데 성명을 내는 것도 좀 특이하네요. 아니 뭐 의원이니까 그냥 의원 개인 명의로 성명을 낸 거고요. 예. 근데 참고로 이 그 남북 군사 합의서 때문에 헬기가 못 떴다는 주장은 이제 백승주 의원은 오늘 이제 자기가 자료를 파악해가지고 주장을 한 건데 지난 18일인가 그때 18일에 이 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비슷한 주장을 한 적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그 짝퉁이냐 아니냐 시계 얘기했었는데 연합뉴스에서 시계 장인에게 감정을 해봤다네요. 모조품으로 결론 났다는 보도가 있었다고 하네요. 예. 아무튼 이것도 확인도 하고 넘어가긴 하겠습니다. 자, 잠시 전화로 말씀 듣고 이어가죠. 네, 꽉 찬 뉴스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번엔 차윤주 기자에게로 가겠습니다. 꽂힌 뉴스는요? 네, 대표 판사 니들이 뭔데입니다. 오, 센데요. 상당히 도발적인 표현을. 네. 네. 이게 판사 니들이 뭔데라는 책이 있어요. 네. 그 영화 부러진 화살 많이 아실 것 같은데요. 예, 예. 그 김명호 전 성균관대 교수가 쓴 책 제목이고요. 네. 이 김명호 전 교수가 왜 석궁 시위를 벌이면서 뭐 이제 사법부에 맞서서 이제 투쟁했던 과정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걸 기록한 책인데 이번에는 조금 포인트가 다른데요. 이 법관을 탄핵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 이렇게 목소리를 낸 이 대표 판사들을 공격하는 진영에서 그런 식의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런 보도 좀 많이 나오긴 하더라고요. 네, 월요일이었는데요. 네. 전국 법관 대표 회의에서 법관 탄핵도 검토해야 한다. 이렇게 의결을 한 뒤에 네. 이제 뭐 이 탄핵 국면을 좀 흔들어 보겠다 해가지고 여러 가지 공격 그 논리가 있는데요. 뭐 우선 인민재판이다. 무슨 혐의로만 판사들을 탄핵하냐 이런 공격도 있고 또 형사처벌이 아직 확정이 안 됐는데 탄핵하는 건 무죄 추정의 원칙에 어긋난다. 네. 이런 주장도 있고요. 또 이건 삼권 분립을 침해하는 거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그 보수 진영에서 공격이 나왔는데 오늘 새로 등장한 논리예요. 그러니까 탄핵에 뭐 불씨를 당겼다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이 법관 대표 회의 자체의 문제를 삼고 있는데요. 네. 이 법관 대표 회의 니들이 뭔데 그러고 있냐 이런 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 니들이 뭔데 알려면 법관 대표회의부터 살펴보긴 해야 될 것 같네요. 네, 뭐예요, 이게 이게? 올해 처음 상설화된 기구예요. 네. 이 아이러니하게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탄생시킨 기구입니다. 네, 네. 법률상 위치는 대법원장 이 산하에 있는 자문 기구고요. 이 처음 등장한 게
2003년 4차 사법 파동 때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한 6년쯤 지나서 2009년에 그 신영철 대법관이라는 사람이 촛불 집회 재판에 개입해서 당시 이제 사법부에 또 5차 파동이 있었어요. 이때 이제 서울중앙지법원장 시절이죠. 네, 맞습니다. 예, 예. 네, 그때 이제 두 번째로 열렸었고 아주 8년이 지나서 2017년에 이제 다시 열리는데 네. 이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이 작년 상반기에 터졌죠. 네. 네, 그래서 8년 만에 다시 열렸는데 그러면서 이제 판사들이 요구한 게 이 그 전국 법원에 이제 그 대표 판사들 회의체를 구성해 달라 이런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뭐 내부에 좀 조직을 달래는 뭐 일종의 고육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네. 같은데요. 이 상설화 요구를 수용해서 1년에 2차례 4월과 11월에 열리도록 네, 했습니다. 네. 정원은 119명인데 이 각급 법원에서 그러니까 전국 법원에서 판사들이 직접 투표로 대표를 뽑습니다. 일선 판사들이 직접 투표를 통해서 선출한 대표 판사들이라는 네, 그래서 이제 대표 판사들의 회의체라고 하는 건데요. 네. 이 상설화하고 열린 첫 회의가 이 올해 4월이었고 그때 의장과 부의장이 선출이 됐었는데요. 네. 이 최기상 북부지법 부장판사가 이 당시에 이제 116명이 투표를 했는데 93표를 얻어서 의장으로 네. 이제 선출이 됐는데 압도적이었죠. 그렇네요. 그리고 이 최한동 부장판사가 부의장에 선출이 됐는데 이 두 사람 다 우리법 연구회와 이 국제인권법 연구회라고 네, 좀 네. 진보 성향 판사들이 모여 있는 그 모임이 소속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때 이미 내부에서 뭐 이런저런 말이 나왔었는데 이 의장, 부의장 그리고 집행부가 다 김명수 사람이다. 김명수 그 대법원장도 국제인권법 연구회 소속이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 그런 모임들이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생각이 아예 다른 법관들은 나서는 것 자체를 꺼린다. 뭐 이런 이제 비판도 있었고요. 네. 근데 어쨌든 19일날 회의 결과가 나왔을 때 이제 다들 놀랐다는 반응이 많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법원 내부에선 그럴 줄 알았다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뭐 이제 김명수 대법원장 친위대 역할을 할 거다 이런 비판이 처음에 나왔었지만 네. 오히려 더 개혁적인 성향을 가진 판사들이라서 당연한 결과라는 거죠. 네. 사실 생각해보면 판사 출신들도 그렇고 판사들도 좀 은근히 보수적인 분들이 많은데 네. 뭐 그런 면에서 보면 대표성이 없다 뭐 이제 그런 비판을 하는 건가요? 이게 그 특정 집단만, 그러니까 진보 성향의 판사들만 대변하고 있는 회의체에 불과하다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게 사실 언론이 싸움 붙이는 거 좋아하잖아요. 이 내부 조직에 갈등이 있다, 충돌이 있다 이런 이 전형적인 갈등 프레임 그런 거 이제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네. 오늘 중앙일보 기사 제목을 보면 이 탄핵에 찬성한 대표 판사 53명이 법관 2,900여 명을 대표할 수 있냐 이렇게 이제 제목을 뽑았는데 네. 이 전체 법관이 한 2,900여 명 되는데 이들을 대표하는 결정이라고 볼 수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각급 법원에서 판사 투표로 뽑힌다면서요? 네, 근데 마치 이제 소수 법관들이 밀실에 모여가지고 결정을 내린 것처럼 네. 이제 그 프레임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민주주의 원리에 대한 뭐 원칙까지 이제 그 논의하는 건 아니고요. 네. 이 그 법관 대표회의라는 기구 자체가 이 대의민주주의가 작동하는 기구라는 점을 외면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드렸듯이 이 대표 판사들은 조직 안에서 이제 선출직으로 네네. 당선이 된 사람들인 거거든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근데 좀 정리를 하면 국회도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진보상의 정당이 다수당이 돼서 국회가 민의를 대변하지 못하는 조직이냐?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오늘 국회 여론 그 예산국회 계속 공전했는데 그게 국민들 뜻을 대변해서 공전을 하고 있는 건 아닌 것처럼. 그러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물론 뭐 문제 제기를 하더라도 네. 그러니까 각급 법원 판사들이 자신의 대표를 뽑아서 위임을 한 거고 그 네, 위임자들이 가서 다수결로 결정을 했다면 그것이 민주주의 원리가 작동이 된 결과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하면서 네. 마무리하죠. 네. 네. 이게 하여튼 뭐 국회의원 300명이 전체 인구 500만 명을 대변할 수 있냐. 그럴 수 없다. 뭐 이런 그 논리- 논리랑 또 비슷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네, 그렇다고 우리가 국회에서 내린 결정을 뭐 이렇게 사회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네. 그럴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차윤주, 곽재훈 두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른바 해경궁 김씨 사건과 관련된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또 주목할 만한 보도가 하나 나왔습니다. 트윗 계정에 등록된 지메일 아이디와 똑같은 다음 아이디의 마지막 접속지가 이재명 경기지사의 자택이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를 했는데요. 이 보도 때문에 오늘 하루 종일 상당히 논란이 거셌죠. 과연 진실이 뭔지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재명 지사 부인 김혜경 씨의 법률 대리인과 시민소송단 법률 대리인 두 명의 변호사를 엊그제와 마찬가지로 차례로
전화 연결해서 입장을 들어보려고 했는데 김혜경 씨의 법률 대리인인 나승철 변호사는 인터뷰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시민소송단의 법률 대리인을 맡고 있는 이정열 변호사만 전화 연결해서 인터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나승철 변호사가 인터뷰에 응하지 않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알려드리면서 이정열 변호사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엊그저께 그 별도의 스모킹 건이 있고 그 스모킹 건은 김혜경 씨의 카카오 스토리에 있다까지 말씀하셨는데요. 네. 혹시 추가로 더 말씀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제가 방송 여기 인터뷰하면서 하나의 원칙이 있는 게. 네네. 불러주셔서 감사하니까 그래도 이제 다른 방송에서 말씀드리지 않았던 새로운 거 하나씩 말씀드리는 거를 좀 하나의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요. 아, 그래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조금 전에 이제 앵커께서 말씀해 주셨던 카카오 스토리 것도 그때 이제 그 일환에서 말씀드렸던 건데요. 네네. 근데 이제 그거는 더 들어가게 되면 이제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의뢰인분들한테 시민소송단한테 좀 약간 질책도 좀 받고 해서요. 알겠습니다. 네. 예, 그래서 좀 양해를 해주셨으면. 아니요, 그 다른 걸로 좀 예. 알겠습니다. 예, 그 사정관계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제 대리인이시기 때문에 어떤 대리인으로서의 또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점, 그걸 이해를 못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네네. 그러면 그러니까 질문을 좀 돌려보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이제 그 인터뷰 시작하면서 연합뉴스의 보도 내용을 잠깐 소개를 해드렸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 트윗 계정에 등록된 지메일 아이디와 똑같은 그 다음 아이디, 그러니까 KHK631000. 예. 이 아이디가 발견이 됐고 이 아이디의 마지막 접속지가 이재명 경기지사의 자택이었다. 연합뉴스가 오늘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요. 예. 자, 이 보도가 사실이라고 전제하고 질문을 드리겠는데 그럼 이건 스모킹 건에 해당이 된다고 평가하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스모킹 건이라는 말이 자꾸 유행을 해서 그렇게 하는데 이제 유력한 증거라고 저는 표현을 드릴 수 있는데 네. 일단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리자면 하나는 유력한 증거일 수는 있습니다. 네. 증거일 수 있는데, 그러니까 말씀 주셨던 대로 자택에서 사용을 했다라는 거니까 네. 그래서 유력한 증거일 수 있는데 두 번째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유력한 증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슨 그래요? 말씀이냐면, 그러니까 이 IP 주소라고 하는 거는 네. 접속지를 알 수 있는 거는 일반인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게 네. 그러니까 그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해서 수사기관이 본인의 자신들의 권한에 의해서 조사할 수 있고, 필요하면 압수수색을 해서 얻을 수 있는 정보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네. 저희 같은, 일반인으로서는 이건 접근 불가능한 정보거든요. 그래서, 네네. 저희가 갖고 있는 그런 어떤 유력한 증거하고는 다른 맥락의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건 충분히,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이제 경찰에서 어떤 조사를 해서 나온 결과라고 전제를 하고 보도가 된 네네. 거고, 저도 이제 그렇게 질문을 드리고 있는 거니까요. 네네. 그러니까 그 마지막 접속지가 이재명 지사의 자택이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통신사 조회를 통해서 나온 거라고 보는 게 상식에 맞겠죠. 네, 그렇죠. 예. 자, 그러면 이 점은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공교롭게도 KHK631000이라고 하는 다음 아이디가 예. 그 지메일 아이디와 똑같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우연의 일치로 똑같은 아이디가 별도의 사람, 전혀 그러니까 상관이 없는 사람이 동시에 쓸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사실 이게 좀 그러니까 이니셜이라든가 그 방식을 보면 네. 이제 그 해경군 김씨 트위터 계정하고 너무나 똑같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그 소송인단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상당히 의심을 했었고 이 부분에 관한 증거는 냈었습니다. 잠깐만요. 경찰 쪽에. 잠깐만요. 예. 그러면 지금 변호사님 말씀을 좀 정리를 해야 되는데 네. KHK631000이라는 아이디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다음 아이디가 존재한다는 것은 알고 있었다는 말씀이십니까? 네, 그건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이제 마지막 접속지가 이재명 지사의 자택이었다는 건 당연히 모를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건 수사로 밝혀지는 거니까. 네네. 그러면 다음 아이디가 KHK631000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러니까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서 알게 되신 겁니까, 이 내용은? 이거는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네. 저희 의뢰인들이 전부 3,245분에서 대규모인데요. 네네네. 이분들이 한 자리에 모인 바도 전혀 없고요. 그러니까 소통을 이제 트위터라든가 SNS 온라인으로 하고 있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예. 이제 문캐스라는 사이트를 따로 개설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또 이런 SNS에 올라온 여러 가지 해경궁 김씨에 관련된 정보들을 해경궁닷컴이라는 사이트를 만드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좀 취합을 해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아, 예, 예. 그래서 거기에 이제 올라온 것들인데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다 시민들이 찾아낸 겁니다, 사실은.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민들이 찾아가지고 이른바 뭐 네티즌 수사들이라고 해야 될지 아무튼 찾아가지고 예. 그러면 다음에 그 KHK631000이라는 아이디가 존재를 한다라는 사실을 확인을 했고요. 두 번째. 네. 그러면 이 아이디가 인터넷이나 SNS 상에서 어떤 활동을 하는지도 혹시 추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 다음에서 의심이 가는 아이디가 이 아이디가 하나가 있고요. 예.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아이디 말고 송이어링스라고 하는 닉네임을 쓰는 그 계정이 있는데요. 네. 근데 이제 저희는, 그니까, 의심을 하기를, 조금 전에, 요번에 이제 그 보도에서 나왔던 이 KHK, 네. 631000, 이 계정이 송이어링스가 아니겠느냐라고 네. 의심을 하고 있는데, 명확한 딱 떨어지는 증거는 저희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 범위를 너무 넓히지 말고요. 예. 그 KHK631000이라는 아이디를 쓰는 사람이 예. 그 인터넷이나 SNS 공간에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로 한정을 해서 한번 다시 질문을 그러니까 드려보겠는데요.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네네네. 저희가 알고 있는 거는 송이어링스라는 사람이 쓴 댓글은 봤거든요. 네. 그런데 그 댓글의 내용이 보면 해경군 김 씨가 트위터에 쓴 내용하고 거의 일치합니다. 거의 일치하고. 그럼 올라간 그다음에 그 등록된 시점도 거의 일치합니까?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하고. 네. 뭐 반드시 일치한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거의 일치하고, 그 다음에, 유사점이 뭐냐면은, 이 계정도,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KHK 이 계정도, 네. 이제, 소위 말하는 계정 폭발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접근이 불가능한데요. 그 계정 폭발을 하게 된 때가 해경군 김씨 트위터 계정이 폭발을 하게 된 때와 또 비슷합니다. 네.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이거는 지금 라디오라서 제가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그런데 이 KHK 이 분이 이제 그 다음 포털 사이트 다음에 가입을 해서 지금 아이디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은 혹시라도 이제 뭐 비밀번호라든가 이런 걸 잃어버렸을 때 나중에 이제 다시 찾기 위해서 연결되는 여러 가지 그 장치들이 있거든요. 네. 뭐 예를 들어서 이 휴대폰 번호 같은 것이 있습니다. 네네. 근데 보면은 휴대폰 번호가 이제 등록이 돼 있는데요. 그 휴대폰 번호가 등록이 돼 있는 걸 저희가 촬영한 동영상을 가지고 있는데 네. 거기에 휴대폰 번호를 보면 이제 010 빼고 네. 8자리가 나오잖아요. 네네. 그 8자리 중에 맨 앞자리하고 맨 뒷자리가 같습니다. 중간은 별표가 돼 있어가지고 저희가 접근이 불가능해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8자리 중에 2자리만 같다 그래서 같다고 할 수 있겠느냐라고 저희도 의문은 갖고는 있지만 네. 이런 여러 가지 정황들이 우연들이 너무 겹치기 때문에 이게 알겠습니다. 일치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그 갈무리를 하자면 그 다음 아이디 KHK631000은 아이디고 네. 그다음에 그 지금 그 변호사께서 말씀하신 송이어링스는 닉네임이고요. 네. 근데 그렇죠? 같은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바로 이 아이디의 닉네임이 송이어링스인지는 지금 그러니까 확인이 안 된 부분 다만 추정을 할 뿐이다. 예, 그거는 저희 추정이고 아마 저희 생각에는 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언론 보도를 봤을 때 네. 이 정도까지도 아마 경찰에서 조사를 해서 가지 않겠는가. 알겠습니다. 일단 예. 그건 추정이라는 점만 다시 한번 예, 그러니까 확인을 하고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오늘 그 이재명 지사 측에서 밝힌 내용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 해경군 김 씨가 김혜경 씨가 아니라고 하는 그 증거를 찾았다면서 공개한 내용이 해경군 김 씨가 장문의 글을 올린 게 있는데 이게 2016년 12월 18일 오후 6시 37분이라는 건데 근데 같은 날 6시부터 9시까지 그 이재명 지사의 입장에서 장모, 그러니까 김혜경 씨의 어머님이 되죠. 생일 잔치가 있었다. 그러니까 올리고 싶어도 올릴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고는 정황을 제시했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는데요. 네. 첫째는 이게 장문의 글이라고 하는 게 가치 판단이 내재돼 있어가지고 보기에 따라서 어떻게 뭐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네. 일단 첫째는 이 트위터라는 게 기본적으로 140자입니다. 한계가. 네. 그래서 그 장소에 모임이 있었는데 중간에 뭐 다른 장소에서 썼을 수도 있고 그 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요. 네. 무엇보다 저희가 좀 주목해서 보고 있는 건 뭐냐면 그 이지사님께서 올리셨던 네. 그 이제 증거라고 하시면서 올리셨던 그 트윗을 자세하게 보시면 거기에 그 트윗을 올린 시간이 나옵니다. 네. 근데 그 시간 표시가 어떻게 돼 있냐면요. 시분
일월 연 이렇게 네. 돼 있습니다. 네. 순서가. 네. 우리나라 트위터로 하면은 연월 일시분 이렇게 나가죠. 네. 예, 그래서 그 트윗 사진에 있는 거는 시간대가 한국 시간대가 아닐 겁니다. 그래요. 예. 무슨 말씀인지. 예, 그래서 예. 그 우연히 외국 시간대인데 그게 이렇게 맞아떨어졌을 뿐이지 이게 한국 시간대는 아닐 거라고 하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좀 여쭤볼 게 많은데 또 시간이 다 돼서 짧게 하나만 더 여쭤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좀 답변 시간도 좀 짧을 것 같은데요. 조금 전에 제가 질문드렸던 연합뉴스의 그 보도 있지 않습니까? 다음 아이디 관련해서 이재명 지사 측에서는 이건 여론몰이다 이렇게 이제 반박을 하면서 이정열 변호사를 언급을 했습니다. 핵심 측근이라는 사람이 이정열 변호사도 트위터 글 4만여 건을 김혜경 씨 혼자 쓸 수 있는지 갸우뚱하고 있는데 경찰은 그 부분부터 짚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했거든요. 이것이 오히려 지금 이정열 변호사가 저희 방송을 통해서 이야기했던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의 핵심 측근은 역으로 어떤 논리를 펴고 있는데 이 점은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좀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공범이 있으면 밝혀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희는 공범이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요? 예. 혼자 한 게 아닐 거다. 그래요. 거기에 근데 그럼 김혜경 씨도 포함이 되어 있다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겁니까?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데요. 저희 소속인단 내에서는 이제 포함돼 있다, 안 돼 있다, 단독범이다, 공범이다 하는데 저는 솔직히 이재명 지사님 단독범이라는 쪽에 좀 무게를 갖고 있는데 그건 저희 의뢰인들하고 좀 생각이 그건 지금 상당한 하나여가지고 위험한 발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제 견해입니다. 제 견해. 그러니까 그 소송을 뿌려 나가는 사람의 견해인데, 근데 그건 소송인단의 생각들 중에 하나여가지고 그래서 여러 가지 가능성 중에 하나입니다. 그건. 알겠습니다. 일단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고요. 나승철 변호사, 김혜경 씨의 법률 대리인인 나승철 변호사가 저희 입장에서 안타깝게도 인터뷰에 응하지 않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하죠.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정열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네, 정부가 오늘 드디어 발표를 했습니다. 한일 위안부 합의에 따라 설립된 화해치유재단을 해산한다고 공식 발표를 한 건데요. 참 당연한 발표 듣기까지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도 반가운 소식이긴 하죠. 자, 지금부터 차례로 두 분 연결해서 이에 대한 반응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궁금한 게 이 피해 할머님들의 이제 반응이겠죠. 자,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윤미향 대표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정부가 발표한 게 수요일, 바로 수요 집회가 열리는 날인데요. 네. 할머님들 반응이 어떠셨나요? 할머니들 오늘 수요시는 아무도 못 나오셨어요. 네. 오늘 1362차 수요시였는데요. 약 200여 명의 이제 청소년들, 시민들, 소년들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하셨는데, 네. 할머니들의 목소리를 대신해서 이제 전하기도 했고요. 네네. 지금 생존자들은 사실은 27분 살아 계세요. 그동안 240분이 내가 위안부 피해자였다라고 공개 신고를 하셨고, 네. 그래서 올해만도 6분이 돌아가셨고요. 그 중에 이제 27명이 살아 계신 건데, 네. 오늘 아침에 이제 기자들을 통해서 그 해산 발표가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먼저 저희가 들었고, 그렇죠. 예. 네, 오늘 특별히, 그 그러니까 암투병 중인 그 김복동 할머니가 지난번 비가 오는 날 그 화해치유재단 1인 시위, 또 주자로 나서기도 하셨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김복동 할머니 병실에 찾아가서 제가 일부러 그 소식을 전했습니다. 뭐라고 하시던가요? 전했는데 할머니가 왜 이렇게 오래 걸리노? 그러게요. 너무 오래 걸렸다. 내가 문재인 대통령을 믿었던 것을 후회했던 적도 있다. 아, 예. 그런데 지금이라도 이렇게 이 할머니의 소원을 들어줘서 해산을 한다고 하니 다행이다. 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또 이제 또 덧붙여서 그런데 사실은 이제 해산한다라고 하는 발표를 한 것이지. 해산이 된 건 아니죠. 와르르 무너져야. 그렇죠. 내가 안심할 수 있는데 걱정이다. 그러셨어요. 바로 그건데요. 지금 그 해산 선언만 한 거지 해산 절차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또 의외로 오래 걸릴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대표님? 저희도 해산 절차가 그렇게 단순하다 한 것이 아니다라는 건 알고 있어요. 예. 저희 사단법인 NGO를 해산하는 절차가 똑같은데 네. 항상 절차가 법적으로 민법상 그렇게 정해져 있어서 예. 더군다나 이건 또
국가 간의 약속으로 만들어졌던 그런 재단이기 때문에 네. 그 청산 절차가 까다로울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오늘 사실은 그것을 공식적으로 해산한다라고 발표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정부의 이제 의지가 결정이 되었다는 것을 저희는 받아들이기 때문에 네네. 그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보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 사업을 지금 당장 종료할 것이라는 그런 입장이 또 있었기 때문에 그러게요. 네, 그것은 그동안 사용되었던 그 10억 원에서 받아서 사용했던 금액이 있잖아요. 네네네. 그것을 종결한다라는 것도 의미하기 때문에 사업의 종결은 곧 화해치유재단의 종결과 함께 해산을 공식적으로 그렇죠. 시작한다는 것이어서 그렇죠. 그렇죠. 네, 시간이 걸려도 그래도 오늘은 희망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희망의 시작이다. 좋은 표현이신 것 같은데 일본의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 뭐라고 멘트를 날렸냐면 계속해서 한국 정부를 상대로 위안부 합의 이행을 끈질기게 요구해 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네네. 이 사람한테 어떤 말씀 해주시고 싶으세요? 사실은 너무 억지예요. 네. 합의를 이행한다라는 게 무엇인지 거꾸로 묻고 싶어요. 합의를 깨트리는 건 이미 일본 정부도 하고 있거든요. 합의라는 게 이것으로 최종적인 불가역적인 해결이다. 다시는 국제사회에서 문제 제기를 하지 않겠다. 예. 소녀상을 철거하도록 노력하겠다. 이거였거든요. 네. 그런데 이미 일본 정부 스스로도 뭐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서도 그렇고 계속 위안부 문제는 성노예가 아니다라는 발언을 스스로 아베 총리도 하고 다녔고, 예. 사실 기린비가 세워질 때마다 앞장서서 일본 정부가 방해하러 다녔고, 우리가 하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네. 세계 시민사회가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스스로 본인들도 위안부 문제가 해결이 아니다라는 것을 그렇게 드러냈고, 발언하고 다녔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계속 한일 합의를 이행하라고 얘기하는 것은 결국 소녀상 하나 남은 거예요. 네. 소녀상을 철거하라는 내용으로 들리는데, 그것은 한국 정부는 이미 그건 정부가 할 일이 아니다라는 것도 이미 밝혔고, 네. 2015 한일 합의가 절차상으로 또 내용적으로 진실과 정의 측면에서도 그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또 한국 정부 스스로 밝혔고 네. 유엔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예. 어떤 것을 하는 것이 2015 한일 합의를 지키는 것이다. 그 한일 합의를 이행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알겠습니다. 오히려 네. 지금 일본 정부가 해야 될 것은 이제 정말 일본 정부에게 그 공은 돌아갔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짧게 이 점을 좀 여쭤볼게요. 이제 피해 할머님들이 사시는 나눔의 집 있잖아요. 이곳에서 오늘 입장문을 냈는데 이 생존 피해자와 사망 피해자의 위로금이 다른 점, 그리고 위로금을 받지 않은 피해자들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 이 점을 좀 환기를 시켰는데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대표님은? 사실은 이건 2015 한일 합의와 별개로 저는 다뤄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이거를 화해치유된 해산하는 이 시점에서 이런 어떤 그 마치 보상금처럼 이렇게 대응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고요. 예. 그리고 위로금을 받지 않은 피해자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 그때 당시 세워졌던 정의기억재단, 지금 정대학과 정의기억재단이 통합되어서 지금 제가 맡고 있는 정의연이 됐는데요. 정의기억연대. 예. 그래서 받지 않은 분들 다 1억씩 똑같이 나눠드렸어요. 그러니까 국민에 의해서 지금 그러니까 마련된 모금도 결국은 세금과 저는 공적인 자금과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게 또 국민들의 도리로서 했기 때문에 그 외 피해자들에게 어떻게 국가에 보상을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은 위로를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은 다른 차원에서 논의된다고 봐요. 그러게요. 예. 알겠습니다. 자, 대표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의기억연대 윤미향 대표였고요. 자, 이번에는 일본으로 가보겠습니다. 일본 현지 반응이 궁금한데요. 일본 전문 언론이죠. JP뉴스의 유재순 대표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유재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일본 정부에서 이수훈 주일 한국 대사를 초치했다고 들었는데 뭐라고 했다고 그래요? 정식으로 항의를 했고요. 한일 간의 합의는 국제적으로도 높게 평가받고 있는 국가 간의 약속이기 때문에 한국 정부는 그 합의에 따라서 양국이 확실하게 지켜나가야 된다고 주장을 하면서 그 소식을 전했고요. 이수훈 대사는 그에 대해서 본국에 전달하겠다. 한국 정부죠. 한국 정부에 전달하겠다라고 아키바 다케오 의무성 사무차장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게 모범답안이긴 하죠. 네. 그럼 일본 정부는 당연히 이렇게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본 언론이나 일본 시민사회 쪽의 반응은 어때요? 네, 늘 그렇듯이 무슨 큰일이라도 난양 호들갑스러운 기사들이 꽤 많고요. 우익 성향의 언론들은 지난 10월 30일 대법원 판결에 이어서 이제 호재를 만난 듯이
연일 반환 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일본에서는 이미 며칠 전부터 치유재단이 해산할 것이라는 소식이 파다하게 퍼졌었는데요. 네. 그래서인지 이미 어제부터 고노 외무상 등 일본 정부 관계자들이 한국 정부가 정식으로 발표를 하기도 전에 네. 기자회견을 열어서 연일 한국에 대한 비판을 하면서 유난히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 간에는 사실 이게 대단히 예민하고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일본 국민들은 좀 관심이 있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일본 국민들은 그다지 큰 관심이 없고요. 예. 다만 우익 성향의 네티즌들은 인터넷상에서는 활발하게 자기 의견을 개진하고 있습니다. 예. 가령 예를 들면 네. 오늘 화유치유재단이 해상 보도에 달린 댓글인데요. 네. 한국에다 복수를 해야 된다라든가 단교를 해야 된다. 네. 그리고 더 강하게 나가야 된다라고 한국을 혐한 발언을 하는 그런 네티즌들이 많았습니다. 복수해야 된다고 했다고요? 네, 그렇죠. 단교를 해야 된다, 복수를 해야 된다. 예. 좀 더 강경하게 한국을 비판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주를 이뤘습니다. 그렇군요. 아베 총리가 위안부 합의는 국제 약속이라고 하면서 이걸 안 지키면 국가 간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데 국가 간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 이 말은 도대체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국가와 국가 간의 합의한 약속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그러니까 한마디로 나라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조금 전에 대표님께서 우익 인사들이 단교까지 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다고 하는데 설마 이런 얘기하는 건 아닐 거 아닙니까, 아베가?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원론적인 얘기고요. 그리고 이 아베 총리조차도 사실은 이렇게 강경한 대한 발언을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내부에서는 자제합시다라는 얘기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북한 문제 때문인데요. 대북한 문제 때문인데 지난주에 후지 텔레비전에서 몽골에서 북일 고위회담이 있었다고 하는 보도가 있었어요. 그랬는데 맞아요. 사실 취재 확인 취재를 해보니까 그게 가짜 뉴스라는 겁니다. 아, 그래요? 왜 그러느냐면 아베 정부가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고 김정일 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베 수상은 틈만 나면 일본 언론에다 대고 자신도 북일 정상회담을 하고 싶다. 꼭 할 것이다라고 공공연하게 발언을 해왔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위안부에 아무런 진전도 없고 실질적으로도 그 중요한 파이프도 없다고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국민들에게 어필은 해야 되겠는데 아무런 내용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친정부죠. 친정부 산케이 계열의 후지 텔레비전을 통해서 몽골에서 북일 회담을 했다라는 가짜 뉴스를 흘렸답니다. 뭔가 있는 것처럼 뻥튀기 하려고? 네, 그렇죠.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를 일본 국민들에게 어필하기 위해서 그런 가짜 뉴스를 측근들이 흘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지금 한반도 주변 정세가 아베 패싱으로 가고 있으니까 아베는 몸에 달아 있고 그러니까 사실은 아베 입장에서는 우리 정부의 어떤 도움이 절실하니까 이런 문제로 지금 각을 세우기도 힘들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공식적으로는 그런 비판을 하면서도 상당히 자제된 발언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 틈에 우리가 확 정리하고 가야죠. 오히려 이럴 때 저희가 딱 주도권 잡았을 때. 그건 그렇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일본 정부가 합의 파기라고 하는 표현을 안 쓰고 있다고 지금 제가 전해드렸는데 이것도 그 맥락에서 읽으면 되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일본 언론조차도 합의 파기라는 표현을 일체 사용하지 않고 있고요. 가령 합의 파기라는 표현을 쓰는 순간부터 재합의를 해야 된다는 것 전제가 붙기 때문에 이에 대한 협상이라든가 협의라든가 협상 테이블에 일치 않겠다는 것이 일본 정부의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한마디로 무대응이죠. 무대응 전략으로 나간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 언론도 이에 부응해서 합의 파기라는 표현을 일체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이제 우리는 그냥 화해 치유제는 확실하게 말끔하게 정리하면 되는 거겠고요. 그런 거 아니겠어요, 대표님? 그렇죠. 깔끔하게 처리를 하면 되겠죠. 그러게요. 알겠습니다. 자,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JP뉴스의 유재순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뉴스보다 재밌고 뉴스보다 뜨거운 무적의 댓글 시간입니다. 최광기 토크컨설팅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광기입니다. 자, 첫 소식 가보죠. 네, 이 누리꾼들 사이에서 화제가 된 충격적인 사진이 오늘의 첫 번째 소식인데요. 네. 인도네시아 해안에서 죽은 채 발견된 향유고래 사진입니다. 네. 9.5m 크기인 고래 뱃속에서요. 플라스틱 컵 115개를 비롯해서 네. 플라스틱 병, 심지어는 샌들 2개까지 총 6kg에 달하는 플라스틱 쓰레기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심하다, 정말. 그렇죠. 예, 예. 이 고래 뱃속이 아니라 플라스틱 쓰레기 하치장이라고 해도 부족하지 않은 모습이었는데요. 6kg면 뭐 어마어마하죠. 네, 이 발견됐을 때 이미 부패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여서 네. 고래가 죽은 이유가 이 플라스틱 때문인지 밝혀내지는 못했습니다. 네. 그러나 올해 초에 발표된 그 해양 오염에 관한 한 보고서에 따르면요, 바다의 플라스틱 쓰레기가 10년 안에 3배로 불어날 것이라고 하는데요. 환경부가 카페 등 뭐 매장 내에서 일회용 컵 사용을 금지한 지가 네. 우리도 석 달이 지났지 않습니까? 잘 지키고 있는지 우리 주변부터 좀 한번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사이언스 뉴스 담당하는 강양구 기자가 이제 미세 네. 플라스틱이 해양 쪽에서 상당히 심하다 이 이야기를 그렇죠.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 딱 연결이 되는 뉴스네요. 정말. 그렇습니다. 예, 댓글 무슨 어떻게 동화에나 나올 일이었는데 정말 끔찍한 사진이더라고요. 댓글은 어떻게 되셨어요? HA별별님께서는요. 속이 얼마나 불편했을까. 난 체하기만 해도 죽겠던데 네. 이런 얘기 해주셨고요. 강남별별님께서는요. 동물 살기 힘든 곳에 사람이라고 잘 살 것 같나요? 이런 얘기도 해주셨습니다. 맞는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딱 이 말이 맞죠. 예. 우별별님께서는요. 낚시를 좋아해서 정말 자주 다니는데 쓰레기 함부로 버리는 사람들에게 한마디 했다가 적어도 20번은 말싸움 했네요. 인간이 제일 지독합니다. 이런 얘기 해주셨습니다. 이제 자기가 쓰레기 버려놓고 샀지 네가 뭔데 그 그렇죠. 참견이야 이랬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안 봐도 비디오네. 참, 왜 이렇게 잘하세요? 저는 아니에요. 알겠어요. 저는 그럼요. 아니에요. 우리 김종배 씨가 누군데요? 그렇죠. JD 별별님께서는요. 네. 가방 안에 있는 무거운 텀블러 짜증나서 내일은 집에 두고 오자 생각했는데 네. 이 기사 읽고 다시 긍정 에너지 충전됨. 이런 기사 계속 읽게 해주세요. 네. 저같이 자주 지치는 사람들에게 자극되게 네. 이런 얘기 해주셨습니다. SIN 별별님께서는요. 배달 음식이 더 문제임. 배달 음식 포장 용기도 제재 좀 하면 좋겠다. 맞아요. 얼마 전에 어느 뉴스를 보니까 심지어 뭐 30개가 온다 그러잖아요. 왜냐면 요즘 이제 네. 그 배달이 이런 게 되니까 회수를 안 하기 때문에 그렇죠. 전부 다 일회용 플라스틱으로 많이 쓰는 맞아요. 거죠. 또 마트에 가도 이런 포장 용기가 많은데 네. 가능하면 줄여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이게 고래한테 미안한지 모르겠어요. 다음으로 가죠. 네. 이번엔 좀 황당한 소식인데요. 네. 영세 상인들을 상대로 동네 주민을 그 사칭해서 소액을 빌린 뒤에 달아난 모자가 경찰에 붙잡혔는데요. 세상에 참 별별 사람이 다 있어요. 어머니가 아들까지 이렇게 같이 합잡해서 네. 식당, 편의점, 마트 등 해서 이제 자신을 단골 손님이나 인근 아파트 주민이라고 소개하면서요. 네. 상인들의 환심을 산 뒤에 장례식장에 가야 하는데 부의금을 못 챙겼네. 이런 등의 거짓말을 해서 돈을 빌린 겁니다. 네. 동네 단골 손님이라는 말에 상점 10곳 중에 서너 곳은 선뜻 돈을 빌려줬다고 하는데요. 네. 이런 거 보면 참 아직도 우리나라에 정이 살아있는데 이걸 악용한 거죠. 네. 이들이 이제 상인들을 속인 횟수는요. 지난 5월부터 이번 달까지 총 57차례 금액으로도 총 1,000만 원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요? 네. 경찰은 인근 주민을 사칭해서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일단 거절하고 네.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옛날에 그 외상이 있던 시절에 있었죠, 옛날에는. 외상이 있던 시절에 그래도 찡은 맡기고 외상을 했는데. 저기 학교 주점에서 많은 일을 해보신 것 같아요. 네, 물론 그렇긴 하죠. 네. 네. 신촌에서 많은 분들이 지금 찾고 자, 계실지도 댓글 모르겠어요. 소개해 주세요. 네. 배가별별님께서 네. 소액을 사기한 것보다 사람의 마음에 불신을 깊이 심은 죄가 더 괘씸하다. 선의와 인정을 이런 식으로 그렇죠. 희롱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네. 하여별별님께서 이런 사람들 때문에 정말 절실한 사람들이 도움을 못 받습니다. 맞아. 이 말도 맞아요. 정말 필요해서 진짜 어렵게 부탁을 했는데도 사람들이 안 도와줄 수 있잖아요. 네네. 네. 경험담을 적어주신 분들도 많았는데요. 네. 저스트님께서는요. 저도 가게 할 때 갑자기 어떤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 모르냐면서 옆 가게 사장 동생인데 지갑을 놓고 왔다면서 3만
3만 원만 빌려주면 자기 형이 와서 드릴 거라고 하더라고요. 오. 옆가게 사장과 잘 알아서 3만 원을 줬는데 다음날 그 옆가게 사장 왈, 난 동생이 없는데요. 황당하죠. 아유, 참 할 말이 없습니다. ANT 별별님께서는요, 시장에서 장사하다 보면 저런 사람 많음. 거절하면 동네방네 불친절하다고 소문내고 다니고. 네. 원래 이런 분들이 또 이런 얘기를 또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게. 아, 근데 저 오늘 황당하네요. 참 쪼잔하게 사기친다고 하기도 뭐한 게 총액이 1,000만 원이 넘는다고 하면 그럼요, 쪼잔하게. 57차례가 그 보통 3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네. 그렇게 했대요. 근데 이걸 좀 빌려준 분을 어떻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렇게 선한 분들이 많아서 다행이다 싶다가도 이런 사람들이 많아서 진짜 화가 나네요. 그러게요. 김종배 씨, 네. 3만 원만 빌려주시고 안녕히 가세요. 네, 최강희 알겠습니다. 대표였습니다. 네. 두 남자의 굵고 화끈한 정치 토크. 직설. 네, 두 분과 함께합니다. 정두원 전 의원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강훈식 민주당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한 주 잘 보내셨죠? 네. 이제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1월 말로 가고 있는데. 자, 오늘 어떤 얘기를 좀 나눠볼까요? 이 얘기, 지금 여의도는 어떻습니까? 여의도는 요새 추수철이죠. 네? 수확을 거둬야 되는. 그러니까 이제 여의도에서 무슨 농사를 지어 추수를. 그러니까 이제 1년 후원금 이제 마감 시간이 다가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1억 5천을 채워야 되는데. 네. 깜깜할 거예요, 다들 어려워서. 그럼 의원님은 이제 해당 사항 없고. 예, 부담 없고. 강훈식 의원님은 어떻습니까? 정말 너무 어렵게 지내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저 사람은 자격이 없어요. 왜요? 집안채도 없는 사람이 무슨 국토위에 있다고 지금. 아, 잠깐만요. 주택 정책을 할 사람이 집안채가 없어가지고. 진짜로 처음 들었는데 네. 집이 없으세요? 없어요. 죄송합니다. 무주택자입니까? 예. 아니, 제가 재산 등록상을 보니까 네. 국회의원 300명 중에서 292등이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요? 예, 뭐 하셨어요, 그동안? 그러니까. 네? 저는 뭐 얼굴이 빨개져. 그냥 건달로 살다 보니까. 저는 무능력 작업에서 국회의원을 한다고. 네. 아니, 전략기획위원장이라는 중차까지 맡으셨는데, 뭐 후원금은 좀 많이 들어왔습니까? 아닙니다. 전혀 안 그렇고요. 대변인 할 때는 좀 그래도 들어왔던 것 같은데, 네. 이게 전략기획위원장 뭐 그렇지 못하고. 아무래도 이게 노출하고 상관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네, 아무리 노출 빈도가 많거나, 네. 또 인기 많은 의원님들한테 몰리는 경향은 좀 있는데, 저는 아직 그 정도 인기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이 직설 시간에 말씀을 잘 하셔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네. 오늘 한 말씀 콱. 네, 도와달라고 말씀 드려도 되는. 그 얘기 말고. 그 말, 임팩트 있는 말씀을 딱 해야지. 기사거리를 얘기해라. 그러니까. 네, 알겠습니다. 기사를 만들어 보아야죠. 그래서 오늘 그 정도원 의원님께 발언 기회는 최대로 줄이고, 강훈식 의원으로 뭘까요? 아닙니다. 근데 또 이 당직을 맡고 계시기 때문에. 아니, 그래도 급한 대로. 그래요? 후원금 상당히 중요하죠. 총알인데. 소칭. 네. 그렇죠?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뭐. 3수 만에 당선된 국회의원인데 후원금이 없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너무 또 앓는 소리 한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풀기 토크로 이야기부터 하죠. 뭐 사실 어제부터 소문이 좀 나긴 했습니다. 오늘쯤에 아마 이 국회 공전 상태가 정리가 될 거다. 원내대표 합의로 가지 않겠느냐라는 전망이 있었는데 합의가 됐습니다. 뭐 그 이야기는 앞서 저희도 전해드렸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복귀는 안 하겠고. 자, 이제는 그 성적표는 좀 매길 필요가 있었거든요. 정두원 의원님. 네. 어느 쪽에서 그러니까 그 소득이 있었다고 평가를 하세요? 소득 따지기 전에 일단 국정 책임이 있는 게 여당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당이 조금씩 양보하면서 국회를 끌고 가는 게 맞습니다. 원래 여당이 좀 양보하죠. 그리고 또 이게 고용세습위원 국정주사는 이걸 마냥 거절하기는 좀 명분이 좀 부족하고 그리고 또 이게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야당이 여당 시절에도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꼭 한쪽만 손해보는 얘기는 아니에요. 아, 그래요? 정확한 이야기시죠. 그러니까 여당은 앞으로 국회 정상화나 국회에 합의된 거에 있어서는 매번 패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여당이 이긴다라는 것은 야당이 안 들어온다는 결론으로 정리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여당은 그렇지만 이제 이 과정에서 얼마만큼 정상화하고 예산하고 민생 법안이 잘 통과되느냐, 소위 말하면 실리를 가져와야 되는 게 여당의 입장이 되는 거고요. 그렇죠. 야당은 명분을 가져가는 것인데 그리고 이 명분 자체가 국정조사 물론 저는 이것으로 파행시킨 것에 대해서는 납득하기 어렵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안 받는 것 또한 여당의 입장에서는 마치 뭐가 있는 것처럼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렇죠. 왜 아무것도 없는데 못 받니 니네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사실 어떤 의미로 보면 시간의 문제였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받았으니
정말 낱낱이 한번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정기국회 일정이 12월 9일에 끝나나요? 네. 그렇게 됐죠. 네. 회기상으로는. 네. 그때까지 지금 그러니까 발바닥에 땀으로 열심히 뛰어도 지금 시간이 처리를 해도 부족할 것 같은데. 맞습니다. 타이트하죠. 네. 항상 마지막 벼락치기. 예, 벼락치기. 학생들 보고 벼락치기 공부한다고 뭐라고 할 거 없다니까. 그리고 이렇게 시간이 밀리면 네. 사실은 김성태 원내대표는 아주 꽃놀이패가 되죠. 왜요? 이게 원래 합의라는 게 잘 되지 않으면 마지막에 점점 올라옵니다. 그래서 그 예결위 간사 간의 합의가 안 되면 정책위원장 올라오고 마지막에 원내대표로 오는데 그래서 호텔 들어가서 뭐 기획재정부 장관과 호텔은 아니고 지난번에는 우원식 원내대표실에서 네. 우원식 원내대표, 김성태 대표 또 기재부 장관, 기재부 총리 셋이 네. 앉아서 마지막 협상들을 하게 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제 임기를 마지막으로 남겨놓은 한 달 안 남겨놓은 김성태 대표 입장에선 지금 최대 집중력을 높이는 상황이 되죠. 당권 도전을 한다면 더욱더 꽃놀이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 그러면 이제 예산 배정이 지역구 배정이 어떻게 되는가를 유의해서 봐야 되겠네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파행 자체가 네. 의도된 파행이었다라는 의혹을 지울 수 없습니다. 그러면 특히 자유한국당 의원 지역구에 얼마가 배정되는지 쫙 분포도를 보면 그 당대표 경선의 세력 분포도가 나오는 겁니까? 정도는. 그러니까 이제 솔직히 얘기하면 의원들이 다 지역구 민원도 있고 하여간 정책적인 민원들이 있습니다. 네. 그걸 원내대표한테 모이잖아요. 네. 원내대표가 그걸 다 이제 해결해 주면은 그만큼 자기가 다음에 무슨 당권 도전할 때 유리하죠.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하고요. 다음 주제는 아주 뜨거운 게 지금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가 정말로 해경공 김 씨가 맞느냐. 이 문제가 지금 아주 뜨거운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데 이 직설 코너에서 사실은 이건 사실관계이기 때문에 어떤 게 그 사실이냐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정치적인 여파를 좀 일단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그 전에 그래도 관전평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정돈 의원님. 네. 며칠 쭉 진행이 됐던 거 계속 쭉 보셨을 거 아닙니까? 네. 어떻게 판단하세요? 이재명 지사가 밀리고 있죠. 그래요? 그리고 경찰이 이 정도까지 이제 결론을 내렸으면은 네. 그만한 증거가 있다고 봐야죠. 그렇지 않으면 그 나중에 무죄가 될 경우에 후폭풍을 어떻게 감당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자신 있으니까 기소를 했을 텐데. 네. 지금 뭐 이미 이제 이거는 판이 정리가 된 건데. 네. 어떻게 이제 이거를 이재명 지사가 이제 극복하느냐 그게 관건이죠. 결국은 이제 그럼 관전 포인트는 그 경찰이 어느 정도로까지 그러면 또 그 이른바 스모킹건을 비축하고 있고 어떻게 할 것이냐가 아니라 이재명 지사가 어떻게 반격을 할 것인가. 아니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지사직은 유지가 되거든요. 네. 이게 이제 작은 문제가 아니니까. 그러면 이제 부인은 이제 그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네. 지사로서 어떻게 이제 자기가 그걸 버텨나가느냐, 네. 그 상황을. 저는 이제 미리 얘기한다면, 이제 박해를 받는 차기 주자로서 이 자리를 매김할 것 같아요, 스스로. 그러면 이제 권력하고 대립각을 세우겠죠. 바로 그럼 이 질문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엊그제 그 기자들 앞에서 무슨 말을 했냐면, 경찰이 진실이 아니라 권력을 택했다라고 했는데, 그게 바로 포석이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그전에는 뭐라 그랬냐면요. 이제 수사 초기에는 자기가 경선 때 심했다고 이제 자책을 했어요. 반성을 했죠. 뭐 싸가지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예, 자기가 이제 고개를 숙였는데, 이제 기소 단계가 오니까는 이제 도저히 안 되겠구나. 이러면 대립각을 세울 수밖에 없겠다고 판단한 거죠. 그래요? 그러니까 저들, 권력, 결국 청와대를 향한 거죠. 이제 이렇게 생각했던 뭐 배경에는 이 처음에 경찰의 보도가 나오는 시점이 이번 토요일 날 오전입니다. 예, 맞아요. 지난주 토요일 날 아침. 오전에. 예, 토요일 날 아침에 예. 이제 그게 링크가 걸리면서 확산되기 시작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진실 여부나 이런 거는 이미 수사 중인 사항이고 또 당 차원의 입장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구체적인 논의를 하지 않겠다. 사법부의 판단을 보고 이후에 당이 어떻게 할 건지 당의 최종 입장을 정한다. 이게 네. 공식적인 입장인데요. 그것과 별도로 말하면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처음에 나온 시점이나 이런 뭐 토요일 날 이거는 여의도에서도 많이 이야기합니다. 왜 토요일 날 오전에 경찰이 뜬금없이 이런 이야기를 흘렸을까? 네, 그 시점 갖고는 여러 가지 그런 얘기가 해석들이 많이 네,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보는 것 그리고 또 정치적으로는 그런 포지셔닝을 취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얼마나 근데 또 한편으로는 지금 이게 생각보다 더 부풀어지는 느낌이 아니라 이 문제가 좀 소멸되는 시점으로 가는 느낌은 좀 받고 있어요. 잠깐 그건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이게 더 쟁점과 논쟁들이 만들어지는 시점으로는 안 갈 것 같다라는 느낌을 더 커지지가 않는다? 더 커지진 않아. 근데 예를 들어서 그 형 강제 입원 의혹 사건 관련해서 뒤에가 나오면 달라지죠. 이재명 지사가 이제 또 출두까지 한다는 거죠. 그렇죠. 오히려 더 커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그럴 수 있는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은 어쨌든 줄여나가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으니까 네. 지켜봐야 되겠죠. 그래요. 근데 집권여당의 전략기획위원장으로서 권력을 택했다라고 하는 이재명 지사의 이런 발언이 정도원 의원께서 지금 분석하신 대로 각을 세우는 쪽으로 가는 것이 어떤 전조라면 당 입장에서 상당히 좀 곤혹스럽지 않습니까? 네, 근데 아까 공식적인 입장은 말씀드렸는데 네, 수사 좋은 사안이기 때문에 더 이상 제가 보면은 민주당에 있는 사람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대답하기를 되게 힘들어하더라고요. 그래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지지자도 꽤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거기에 대한 반발이 막 심하고 그러니까. 근데 심지어 일부 언론은 거의 소설급으로 이해찬, 이재명 특수관계설 뭐 이런 것까지 보도하잖아요. 정도원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좀 지나친 얘기고요. 오바라고 보시죠? 오바한 거고. 어쨌든 이제 이재명 정도 이제 경기지사가 현직 지사가 이제 딱 재판이 진행되면서 대통령한테 맨날 대립각을 세우면서 대통령 문제 있다 이렇게 하면은 그거 골치 아픈 거죠. 그래요? 그야말로 분열이죠. 그렇게까지 가기는 어려울 거라고 보고요. 아무리 이재명 지사가 그렇다고도 또 그렇게 하면 당도 더 이상 그걸 용납하지는 않겠죠. 근데 지금은 그런 정도 선까지는 가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당이 용납하지 않는다. 네, 어느 선까지 넘어가 버리면. 선을 넘어서면 당도 그거는 지금은 어쨌든 경기지사라는 자리 그리고 또 당의 자원이니까 큰 틀에서 보면 원칙으로 또 수사 중인 사안이니까 지켜가고 있습니다만 이게 대통령이 공격이 된다면 그건 당이 아마 그대로 주지는 않을 겁니다. 이재명 지사가 문재인 대통령을 직접 공격하는 상황이 벌어지면 그때는 당도 용납이 안 될 것이다. 출당하면 더욱더 그렇게 되죠. 오히려 출당을 하면? 출당을 시키면은 더욱더 이제 노골적으로 공격을 하죠. 그러면 잠깐만 지금까지 그 다수의 언론이 분석했던 거와 180도 다른 이야기가 나오는 게 왜 이재명 지사를 출당시키지 않느냐가 아니라 그럼 민주당 입장에서는 출당시키면 안 되는 거지 오히려. 출당시키면 골치 아프죠. 오히려 더 골치 아파지는 거죠. 이제 막다른 골목에 이제 이재명 지사를 보호하기 위한 게 아니라 이제 출당이다 아니다 이런 건 너무 나간 이야기고요. 지금 그런 거에 대한 뭐 전혀 이야기는 없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전혀 생각은 없고 또 그런 논의 자체나 그런 분위기도 전혀 없습니다. 그거는 사실이 아니고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가 대통령을 뭐 한다거나 이렇게까지도 저희는 해석하지 않고 있고요. 그냥 이제 경찰 자체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공정하게 대하지 않는다라는 것에 대한 그것이 경찰 권력에 대한 지명이고 공격이다. 저희는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두 분의 말씀에 어떤 전제가 깔려 있는 게 뭐냐면 이재명 지사의 어떤 지지 세력. 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확실히 있다라고 하는 걸 전제로 깔고 말씀을 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그 지난 주말에 경찰이 이제 이게 보도를 타고 이재명 지사가 자신의 페이스북인가요? 여기서 뭐 찬반을 물었는데 81%가 오히려 경찰 말이 맞는 것 같다라고 응답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점 하나. 그다음에 만약에 지금 계속 경찰이든 검찰이든 연타로 또 다른 만약에 정황을 계속 보도를 타게 만든다라고 한다면 과연 지지 세력의 공고하게 유지될 수 있겠는가도 사실은 체크해봐야 되는 문제 아닐까요? 어떻게 보세요? 물론 그렇긴 하지만은 이제 소수라 하더라도 그게 독하게 나오면은 골치 아프거든요. 그 정치인들이 지지자 100명보다 반대하는 사람 1명이 더 힘든 거거든요. 무섭고. 이건 요즘에 한국당 이야기죠. 태극기 부대 때문에 골치 아픈 한국당 입장인데. 그렇게도 비교할 열정적인 분들이 꼭 좋게만 작용하지 않는다라는 부분에 그건데. 어쨌든 지금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이재명 지사 사태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공식적 입장 그걸 가지고 지켜보고 있고요. 향후에는 근데 제 생각에는 그렇게 커지지 않을 가능성도 많다고 저는 계속 보고 있습니다. 전망이 아니라 희망 같은데요. 희망과 전망을 섞어서 말하죠. 알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강훈식 의원께서 상당히 지금 조심스럽게 곤혹스러울 땀은 나나요? 땀이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 정도로 하죠. 정도원 의원님. 그렇죠. 조금만 봐줄까요? 봐줍시다. 그래서 다음 주제로 가는데 이것도 그렇게 쉬울 것 같지가 않은데 요즘 이영자라는 말 나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렇네요.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쭉 빠지고 있는데 지금 빠지고 있는 그 계층을 분석을 해봤더니 20대 영남 자영업자. 그래서 뭐 이제 이 세 그룹을 줄여갖고 이영자 이렇게 뭔가 부르고 있던데 말도 잘 만들어요. 이게 박지원 대표가 만든 것 같은데?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근데 지금 그러니까
연예계에 계신 분이 어떻게 받아들이시죠? 약간. 이영자 씨 고향이 충남 아산입니다. 근데 본인이 자기야 자기 이름이 이렇게 회자되는 건 좋은 거죠. 좋죠, 뭐. 근데 지금 전략기획위원장으로서 이 지지율이 빠지고 있는 추세가 네. 지금 완전히 그 추이를 잡혔다고 그러니까 걱정을 해서 솔직히 어느 정도의 감도로 받아들이고 계세요? 일단 뭐 아마 이 방송 들으시는 많은 지지자분들이 엄청 걱정 많이 하시고 우려 많이 하실 텐데 네. 저희도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잠 잘 못 자고 심도 있게 걱정하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추세라고 보세요? 그건 인정하세요? 이미 약간 좀 여러 가지 것들 그러니까 뭐 두 가지만 좀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원체 대통령 지지율과 당의 지지율이 이전에 없었던 고공 지지율이었다는 것들을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물론 그렇긴 했죠.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꼭 말씀드려야 될 거라고 보고요. 네. 두 번째는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북미 정상회담이 약간 교착 국면으로 좀 접어들면서 네. 사람들에게 만성화되는 느낌들이 분명히 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좀 약간 감질난 측면이 없죠. 네. 그리고 어쨌든 세 번째로 가보면 경제 자체가 민생 경제 자체가 좀 확 좋아져야 된다라는 국민의 어떤 요구에 비해서 네. 아직 그렇게 확 좋아지지 못하고 있는 느낌들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고려되면 이게 지금 떨어지는 것은 일정 정도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이게 뭐 더 뭐 얼마나 떨어질 거냐 이런 거 이전에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무겁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영업자에서 빠지는 거라든지 영남 지역에서 빠지는 거는 뭐 그 상식적으로 이제 추론이 가능할 것 같아요. 왜 빠지는 건지. 20대는 왜 빠진다고 자체 근데 이게 분석을 이제 그 부분들을 말하면 이제 세 가지가 다 그런데요. 네. 이게 핵심 지지층이 있고 이렇게 지지가 약간 이완되어 있는 네. 지지층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사실 이번 정부의 핵심 지지층들은 가령 3, 40대가 더 20대보다 더 강합니다. 기본적으로 보면. 그렇죠. 그리고 20대 같은 경우에 남북 관계가 호전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꼭 좋아하지만은 않습니다. 의외로. 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공정에 좀 약간 타격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걱정을 합니다. 가령 예를 들면 남북한 아이스하키 단일팀 때 네. 20대가 굉장히 분노했었거든요. 맞아요. 그런 부분에 네. 당시에 여론도 굉장히 출렁거렸고 20대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남북 관계가 가는 것이 꼭 긍정적인 시그널로 20대가 받아들이지 않는 지점들이 좀 존재를 하고요. 네. 영남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자동차와 조선 산업들이 많이 안 좋아지고 있는 것이 반영되고 있다라고 해석하는 게 좀 맞다고 좀 판단합니다. 정도는 어떻게 분석을 하세요? 민주당의 핵심 지지층이 어디냐면 강성노조하고 호남하고 2030이거든요. 네. 근데 이 세 개 판이 이해관계가 서로 다를 때는 이제 이게 갈라질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강성노조가 청년 실업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거를 2030들이 느끼는 거예요. 이른바 노동 귀족들이 이렇게 한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그렇죠. 거예요? 거기서 이제 발생하는 문제고 또 더군다나 내년부터 이제 근로시간 단축이 이제 현실화되거든요. 그러면 경제는 이제 더 악화됩니다. 그래서 이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기조를 계속 유지하는 한 이 지지율 하락은 멈출 수가 없고요. 결국 저는 내년 하반기 가서 이제 손을 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도 손을 든다는 게 노선을 어떤 뜻이에요? 이제 수정할 수밖에 없죠. 그렇지 않으면 재집권이 어려워지는데요. 소득주도 성장론을 아주 폐기할 거다 이렇게 전망하시는 겁니다. 이제는 그 얘기는 못 꺼냅니다. 그래요? 폐기는 자존심 때문에 못하더라도 다른 방향으로 틀지 뭐 포기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하겠어요. 그렇지만 이제 그 얘기는 안 꺼내는 거죠. 여기서 그러니까 뭐 오늘 이제 원내대표가 합의를 봤기 때문에 다 끝난 이야기이긴 하지만 20대 지지율 빠지는 걸 보면서 사실은 조금 전에 강훈식 의원님이 말씀하신 공정이라고 하는 어떤 키워드 20대를 관통하고 있는 게 그건데 야권이 고용세습 국정조사를 하자는데 만약에 민주당이 계속 버티면 저게 20대한테 어떻게 어필이 될까 부정적일 것이다. 그런데 왜 저렇게 계속 버틸까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는데 물론 오늘 합의를 봤으니까 다 끝난 이야기는 하지만 혹시 그 과정에서 당 안에서 그런 얘기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도 물론 있었죠. 그리고 그런 것들은 원내 지도가 다 파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협상에 나섰기 때문에 그나마도 이제 우리로서는 사실은 이 처음에 문제 제기가 됐을 이후에 감사원 감사도 하고 대통령 입장에서 전수조사를 다 지시하시기도 하시고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정조사까지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납득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인 측면들 이런 것들 때문에 받을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이제 이들이 왜 빠졌는가는 상당히 분석이 나왔으니까 가름을 하더라도 이들이 어디로 갈 것인가는 또 대단히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게 일부는 이제 자유한국당으로 가겠죠. 잠깐만, 자유한국당 갈 거라고. 미우나 고우나 일부. 예를 들어서 영남이라 이런데? 하지만은 이제 그냥 부동층으로 가겠죠, 대부분은. 그게 전망이 그렇게 나오는 게 맞겠죠. 맞죠. 부동층화 된다? 부동층이 더 커지죠. 20대 같은 경우도 부동층화되고. 그 자유한국당으로 가기가 힘들고.
참 전략기획위원장이라는 자리는 네. 이런 데 와서 뭘 말하기가 참 어려워요. 아, 근데 이게 전략기획위원장이 가장 잘하는 얘기인데. 들으시는 분들이 보면, 저 참 전략기획위원장 답답하겠다. 저놈, 답답한 놈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왜요? 아니, 뭐 시원하게 말해주지도 못하고, 어떤 전략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말도 못하고, 사실 이렇게 둥글게 말할 수밖에 없는 지점들이 존재하거든요. 그럼 전략은 말씀하시면 어디로 갈 거거든요? 전망이니까. 절대 한국당 안 갑니다. 20대들. 제가 볼 때는 한국당 안 가고요. 지금 이제 우리한테 요구하는 건 더 잘하라는 요구죠. 그러니까 이게 지지율이 빠지고 있는 것은 저는 엄중하게 보고 더 잘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다부지게 붙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게 한국당을 가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은 안 하고요. 그리고 오히려 경제가 안 좋은 문제, 그리고 공정하지 못할 것에 대한 걱정들, 그리고 남북 관계가 좀 더 진한하게 늘어지는 것에 대한 경고,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고 더 잘하라는 명령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가 정도원 의원께 한번 이렇게 좀, 정도원 의원께서 만약에 지금 자유한국당의 리더라면, 당 대표라면 지금 타이밍이 온 거잖아요. 그잖아요. 어떻게 그럼 어필 전략을 써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자유한국당이 그러니까 어필해서 될 일은 아니고 자유한국당의 지도자가 차기로서의 좀 어느 정도 기대가 가는 그런 지도자가 있어야지 그걸 받아먹지 차기로서 가능성이 전부 없잖아요. 그러니까 못 받아먹는 겁니다. 그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자체도 쇄신해야 되지만 자유한국당 자체가 차기 주자를 품고 있지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 못 받아먹는 이 차기란 게 지금 20대 이탈되고 있는 20대라든지 영남이라든지 자영업자를 아우를 수 있을 어떤 리더십 이런 게 필요한데 눈 씻고 찾아봐도 안 보인다. 없죠.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 지지율은 빠져도 반사이익은 못 얻는다. 반사이익은 못 얻고. 그게 결론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오히려 이제 그러니까 더 쉬운 게 이제 그 이른바 그 태극기라고 하는 그 용어를 계속 써야 되는지 솔직히 좀 회의적인데 워낙 그냥 쓰니까 어쩔 수 없고 그냥 대명사처럼 돼버려. 가장 가깝게 접근하시고 가장 빨리 호응할 수 있는 게 태극기 차리기니까 일단 거기에만 어필하려고 한다. 아니하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일단 당내 경선이 급하거든요. 이게 당권 잡고 이런 게. 그 다음에는 나중에 문제다. 이러다 보니까 태극기에 자꾸 얽매이는데 이제 늘 얘기하지만 떠나간 건전한 보수나 중도가 이제 절대 돌아오지 않죠. 근데 지금 정도원 의원님의 그 전망대로라면 이 떠나간 이 사람들을 다시 되돌리기 위해서는 지금 경제 노선을 바꾸어야만 가능하다라고 지금 진단을 내려주셨는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런 진단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아니, 이제 실패 다 한 거라니까요. 그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그 마지막 시도였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소위 말한 노선 투쟁을 하고 합리적 대안을 내는 마지막 시도였는데 이제 그것마저 안 되니까 더 극단적으로 그 뒤로 이제 태극기 부대가 들어오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리고 그 뒤로 마지막으로 한번 조직의 변화를 주려고 전원책 변호사를 한번 영입도 해보고. 근데 이것들이 지금 다 숲으로 돌아가서 맨 앞단에 있었던 뭐 처음에 김병준 비대위원장 왔을 때 국가주의 강하다 뭐 이런 제가 여쭤본 건 자유한국당이 아니라 민주당이 소득주 그러니까 지금 정도원 의원은 지금 그러니까 빠져나간 사람을 다시 부르려면 소득주도 성장론을 폐기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당이 민주당이 이걸 받을 수 있냐고. 아니 우린 그렇게 생각 안 하죠. 옛날에 한나라당이나 이런 게 장기 집권했던 이유가 뭐냐면 오랫동안 장기 집권이라기보다 제일 오랫동안 살아있었던 정당이라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는 당내 문제에 대해서 쓴소리를 하는 그룹들이 있었어요. 그런 그룹이 있다면 지금 당내 민주당 내에서 대통령 경제기조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소리가 나와야 돼요. 그 소리가 안 나오는 것 자체가 민주당이 지금 굉장히 취약하다는 거예요. 옛날 새누리당이랑 뭐가 달라요? 그래서 뭐 잘못된 거 있으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요. 모임, 미래연대, 민본이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왜 한 명도 없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가요. 아니 우리 정도원 의원이 워낙 화내시는 분인데 화내셔갖고 근데 저희는 그게 잘못됐다고 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오히려 이 기조에 대해서 더 부응할 수 있도록 야당이 협조해달라는 게 저희들의 지금 생각인 거죠. 예를 들면 이 기조를 제대로 소득주도 성장을 제대로 한번 펼쳐보고 이건 정말 잘못됐다라는 판단이 들면 그런 이야기하는 걸 주저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이제 1년 반 정도 2년 좀 안 돼가 1년 한 6개월 7개월 정도 됐는데요. 문재인 정부가 들어와서 아직 제대로 소득주도 성장을 못 해봤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좀 같이 좀 힘합쳐서 좀 해보고
그게 뭐 1년이라도 해본 다음에 문제가 있다면 저희도 말을 하겠습니다만 아직 저희로서는 제대로 해본 적 없고 계속 과거 정책에 있는 것에서 법 하나 바꾸는데 못 가고 있는 것들 그래서 법이 아닌 나머지 것들 현재의 문재인 정부에서 바꿀 수 있는 행정이나 이런 걸로 바꿀 수 있는 것들 정도만 간신히 해놓고 있고 뭐 아시다시피 아동수당도 90%의 비완성됐다가 이제 내년부터 완성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사회적 안전망이나 이런 것들이 같이 가야 되는데 그런 안전망은 이제 까는 것도 제대로 못 해본 상태에서 한 발 한 발 가는 게 너무 힘들어서 저희도 오히려 야당한테 하소연하고 싶습니다. 이제 마무리해야 되는데 지켜보는 입장에서 이렇게도 평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뭐냐면 노선을 확실히 하고 그냥 가겠다 우리는. 그러니까 책임 정치의 원리라는 게 우리는 이게 옳다고 생각 가겠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어떤 돌아오는 정책 책임을 우리가 모두 안겠다. 오히려 이게 그러니까 정치의 본령 아닌가 이렇게도 볼 수 있잖아요. 그게 제가 오만한 거죠.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제 실용적으로 가야 되는데 정권을 잡았으면 그냥 오기로 가면 안 되죠. 아, 결국 오기다. 노선이 아니라? 저는 결국 그러다 보면은 저 40% 돼도 무너진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요건 다시 또 이제 2라운드가 있을 것 같으니까 마무리하고 오늘 직설 끝내겠습니다. 자, 정두환 전 의원, 강훈식 민주당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